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문고리 3인방이 상납을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콩가루 집안으로 불릴 만한 롯데 가문의 갈등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김석범의 화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목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정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4년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증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는 다스는 사옥 증축이 성사되자 2천억에 그치던 매출이 2005년에 갑자기 2,891억으로 급등하고 사옥이 준공되던 2006년에는 3,566억, 2007년에는 4,235억을 찍기에 이릅니다. 2배 가까이 뛴 것입니다. 오늘 아침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삼척동자도 MB와 다스의 연관성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MB는 다스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던 MB가 이러자 검찰은 또 특검은 MB와 다스는 무관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사는 나쁜 짓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권력에 따라 법과 상식이 춤을 추는 법기만 국기문란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MB를 향한 칼날이 더욱 예리해지고 있군요.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43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인데요. 이 가운데 2명, 즉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당시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의 요구에 개인 용돈을 따로 챙겼고 검찰은 이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당시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농단 의혹이 쏟아지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친박 공천용 여론조사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지불했다. 이런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을 접수한 이사 5명은 현 여당 추천 이사들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늘 정기이사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를 조작한 사실이 내부 직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들에 의해 암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세상에 알린 제보자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당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지만 용감하게 양심선언을 한 공익제보자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으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 순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제는 뭔가 통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7위인데요. 뭐 7위는 예전에도 한번 김엄마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출연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한번 7위를 김엄마 덕분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다. 개척교회에 가서 부흥회 한번 열어준 것 같은 뭐 그런 그렇죠. 이벤트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와는 달리 저 혼자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밟아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을 때 7위인데 아마 요 방송이 나갈 때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르기만 해봐라 그냥. 바로 밟아버리겠습니다. 자, 김프로.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게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고요. 국민들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진짜 야마돌아요. 여태까지는 사실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했다든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이제 저쪽에다가 좀 지원해라 해가지고 강요해서 했다든지 이런 거는 뭐 기업 돈이니까 사실 내 돈도 아니고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 저 같은 듣보잡은 뭐
김용민 씨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포함되는 거지 나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국정원에서 나오는 돈은 이제 100% 국민 세금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저렇게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나눠서 쓰고 개인적으로 착복도 하고 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죄질이 좀 불량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터져나오는 거는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해서 나오던 것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검찰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주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사를 쭉쭉 치고 나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내부적으로는 수사들을 빡세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특수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났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봉근, 이재만을 체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조용히 숨어 있었거든요. 예. 딱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신 사람들인데 재판을 한 번도 방청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신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죠. 내가 모시던 분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충심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보좌를 하던 사람이면 예. 자기네들은 지금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재판을 계속 방청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예. 단 한 번도 재판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이제 지냈었는데 만약에 김용민이가 피고인데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온다.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러면 바로 경찰들이 가서 잡아오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피고는 아니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도의적으로라면 방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청을 하는 게 사실 맞죠. 만약에 김용민 씨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저나 이완배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가서 박수를 칠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거는 법의 심판을 세게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간적으로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방청하고 뭐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고 뭐 이럴 건데 두 사람은 정말 뭐 1년이 다 되도록 그냥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뭐 그게 이제 다 꿀리는 게 있어서 이제 그랬던 것으로 보이죠. 예. 그 수십억 원의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이제 전격적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예전에 법정에 한번 출석했거나 뭐 이랬을 때 검찰에 나왔을 때 이때는 태도가 확실히 달랐거든요. 예. 검찰 수사 성실히 받겠다 뭐 이러고는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와서 가까이서 지켜본 기자들 말에 따르면 이제 좀 덜덜덜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이 찾아내기로는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별도로 이제 돈을 좀 챙긴 것도 드러났고, 물론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두 사람이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현금으로 뭐 1억 원씩을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챙겨놨다는 건데, 예. 개인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나머지 돈 받은 사실은 뭐 돈 준 사람이 인정을 했으니까, 예. 그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인정은 한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 매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큰 무리 없이 이제 구속이 될 것 같고 이제 돈의 용처가 중요할 텐데 뭐 어쨌든 이거를 어디다가 썼겠느냐 뭐 자기들이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영수증이 따로 필요 없고 어디다가 썼는지 소명해야 될 필요도 없는 데다가 예. 국정감사 같은 데서도 다른 부처에서 만약에 돈을 쓰는 거는 매년 국회에서 가가지고 자료 내라, 뭐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기자들이 뭐 하기도 하고,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국정원은 일단 국정감사에서 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뭐 거부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국정원 자체만 입을 다물면 스크린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맘대로 가져다 썼겠죠. 특수활동비의 규모도 뭐 4천억 이상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 중에는 가장 많고요. 뭐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저수지 화수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구마구 갖다가 쓴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비용을 쓴 걸로 보인다고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보도를 들으시면서 언뜻 그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 있을 텐데, 아니, 여론조사를 하는 거면 새누리당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새누리당에서도 여론조사 하잖아요, 많이. 예. 새누리당에서 하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청와대에서 돈을 내면서까지 새누리당 관련된 선거 여론조사를 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아마 물어보는 내용이 조금 달랐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 새누리당 차원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물어보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린이 되잖아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 여의도 연구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통 하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 내용이 이제 공개되기도 하고 뭐 주요한 사람들이 이제 돌려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물어볼 수 없는 조금 더 원색적이거나 내지는 자기들만 참고해야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 그러면 이건 뭐 기관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지들이 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이제 그거를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제 해서 밀린 돈도 좀 주고 했다는 건데, 예.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알고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공식적으로 물어봐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 뭐 이런 내용도 조금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고,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는 질문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만, 예. 그래도 어쨌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려고 여론조사를 한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여당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가 될 테고요. 그렇다면은 국가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는 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3권이 분립돼 있으니까 입법부인 국회하고 행정부인 정부하고는 전혀 별개란 말이에요. 국회에 집권여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온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는 하지만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 행정부에서 정부를 위해서 쓰는 돈하고 입법부에서 쓰는 돈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국회에 여당을 위해서 막 돈을 쓴 거니까 결국에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식으로, 그러니까 국회까지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보낼 것인지, 뭐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관여해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좀 틀어주려고 했다는 것에 반증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3권 분립의 정신 자체도 심하게 훼손을 한 것이고, 물론 뭐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탄핵까지 된 마당이니까 뭐 그거를 다시 물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냥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엉망진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특수활동비를 지멋대로 갖다 쓴 거, 심지어는 뽀리 깐 것도 같아요. 지 주머니에 착복한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예. 영수증도 필요 없죠. 국정원에서 이걸 떠벌려가지고 누군가 얘기를 할 리도 없죠. 그리고 만약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저기 뭐 청와대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 얘기를 하더라도 전달해 준 사람도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만 입을 다물면 영수증 없으니까 증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이거보다 안전한 돈이 어디 있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 생각을 했으니까 중간에서 이제 슈킹을 하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적폐청산 TF에서 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자체 감찰도 하고, 또 뭐 외부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초반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일부 구속되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제깍 잘 온다 그래요. 옛날에는 뭐 나오라 그러면 잘 안 오고 뻗팅기고 막 이랬었는데 몇 명 구속되고 분위기 바뀌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것들이 이제 쭉 다 진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와대가 국정원 돈을 가져다가 여당 선거 관련해가지고 돈을 썼으니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정무수석실 관련된 사람들일 거고, 당시에 정무수석은 조윤선, 뭐 현기환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도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받아다가 이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뭐 이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오가고 뭐 이랬을 리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하나 짐을 진 상황이 될 것이고, 예. 다르게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많이 골치가 아플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일단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뭐 판결이 난 다음에 이제 있는 민사적인 측면의 거라서요. 예.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거는 법무부에서 그런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할 텐데, 그거는 이제 형사적인 절차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판단이라 아직 그거를 점쳐보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 이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조윤선, 현기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국정원장이라든지 남재준 원장은 지금 아직 뭐 별다른 처벌을 받거나 이렇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요 수사로 약간 지금 떨고 있거나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여러 가지 비선으로 직보를 하고 보고를 성실하게 했던 추명호 전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거져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로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법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야 저거 재판 가가지고 다투다가는 무죄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걸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아마 터져 나올 것이고 그런 걸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문제가 되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지금 있는 그냥 여러 가지 나왔던 의혹들만 가지고는 시간을 이미 충분히 주고 증거인멸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법원에서 다퉈가지고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병우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직권남용의 문제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르거든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 큰 액수의 돈을 국가 세금이 들어간 조직의 거를 지시해가지고 받아다가 이쪽으로 넘겨주고 저렇게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했다 그러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어쨌든 사정기관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뭐 그게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거를 다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그게 돌아갔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뭐 금감원, 국세청 하여튼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사정기관, 정보기관들 사람들은 다 파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 보고받고 나름대로 조율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의 상당 부분 큰 돈이 나와가지고 청와대로 흘러들어왔고 그 청와대로 흘러들어온 돈이 뭐 여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제 뭐 구속되는 상황이 오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다. 뭐 이렇게 하여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폐청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제만 하고 안봉근마저도 잡았으니까 박근혜 관련해서 그자들이 입을 열지 않겠어요? 아니면 저기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7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셨느냐. 근데 이 문고리 3인방들은 사실 그 내용과 내막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입도 무겁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밖에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나머지 두 사람도 정말 그렇게 입이 무거울까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끝까지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시간의 행방이 드러나는 것도 않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1987년 생을 마감한 천재 뮤지션 사랑하기 때문에를 불렀던 이 가수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유재하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 이용마 MBC 해직기자의 신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를 선물해드립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용마 기자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록을 남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로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 SGEP0124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멈캔님, 보기에 나온 분들 모두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네요. 라스트 보헤미안님, 유지아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어제 끝말잇기는 당첨자가 없었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롯데 신동빈 회장 몇 년 구형을 받았죠?
10년 받았습니다. 10년. 그리고 오늘 신격호 회장이 또 10년을 구형받았죠. 신격호 회장도요? 네, 조금 전에 재판에서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고령이라서 좀 봐줄 줄 알았더니 구형 단계에서는 뭐 애누리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건을 계기로 오늘 좀 가볍고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는 요 집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롯데를 터는군요. 예, 원래 그 남의 집 싸움 구경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집안은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콩가루 집안 계보로 단연 원톱입니다. 따라올 집안이 없습니다. 현대, 두산, 효성, 동아제약 이런 여러 집안들이 도전을 했는데 요런 집안은 콩가루인 거고요. 이 롯데 집안은 콩가루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요. 그러니까 콩가루를 다글다글 갈아서 한 미세먼지쯤 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요. 나노 기술을 동원해서. 그렇죠. 예. 이제는 입자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강원이 박살이 났죠. 먼저 뉴스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집안에 중요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죠.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그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롯데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요. 그때 검찰이 무려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 굉장히 강도 높은 구형을 한 겁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너무 고령이에요. 지금 95세고요. 알츠하이머 증세도 있기 때문에 시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수감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법조기자 이야기던데 아무튼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대로 구형 단계에서는 애누리 없이 검찰이 아주 강도 높게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년이 그렇게 쇼킹하지 않았던 건 10월 30일에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 그 형하고 피 튀기게 싸워서 지금 롯데를 장악한 신격호 회장의 차남이죠. 30일 월요일에 요 똑같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10년을 여기서도 구형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와, 10년? 대단하다 검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혐의가 뭐냐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최근 한 10년 동안에 신동빈이 그룹 경영을 맡은 동안 신격호, 신동주,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그 주요 계열사의 임원으로 임명을 이름을 올린 다음에 엄청난 연봉하고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돈을 자기 집안 돈처럼 꺼내 쓴 규모가 무려 508억 원. 이 중에 391억 원을 신격호 회장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요 혐의도 있습니다. 서미경 씨, 신격호 회장의 참 표현하기 그런데 셋째 부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롯데가 일감을 몰아줘서 778억 원의 손해를 롯데에 끼쳤다라는 혐의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큰 죄죠. 그런데 제가 요걸 그동안 조금 간과했었던 게 롯데가 그동안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게 왠지 별거 아닌 것처럼 저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뽑아서 칼을 제대로 휘둘렀습니다. 신동주 아무 하는 일도 없이 회사에서 돈을 받아갔던 이 형도 징역 5년 벌금 125억 원을 구형받았고요. 그 셋째 부인이라고 불리는 서미경 씨도 징역 7년이 구형돼서 굉장히 강도 높은 구형이 지금 줄줄이 이어졌어요. 그 재판 스케치를 잠깐 알려드리면 신격호 회장 사실 마인드는 뭐 완전히 꼰대 재벌인데 건강이 실제로 상당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스케치 기사를 보면 판사가 지금 재판받고 계신 건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뭘로 재판하는 거냐?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헷갈려 했다는 거예요. 신격호 회장이요. 그래서 옆에서 변호사가 지금 회사 돈 횡령 때문에 재판받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내 회사인데 뭐가 문제가 돼? 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서 중간에 이제 판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심리를 종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고령이어서 뭐 구속을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사법부가 제대로 응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회사 돈을 지 돈처럼 꺼냈었던 재벌들 관행이 한 번에 제동에 걸리겠죠. 특히 이 일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현 롯데 회장한테 10년이 구형된 건 검찰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부디 사법부가 사회 정의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먼저 소망하고요. 근데 이건 이거고요. 이 예상 밖의 중형이 구형되니까 이 신동빈 회장 측 반응이 진짜 황당합니다. 이 신동빈 변호인단의 주장이 뭐냐면 이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결정은
부친이었던 신격호 총괄 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다 결정한 거고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주장을 해요. 아버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뭐 이런 후레자식 새끼들이 다 했나 싶더라고요. 아니 진짜 삼강오륜을 밥에 말아먹은 새끼들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해석이 정확하게 김용민 PD님이 한 해석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횡령이 아니다,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물론 그것도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동빈 주장은 횡령 배임 맞는데 범인이 아버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의 가족 중심 경영이나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가족 중심 경영으로 횡령을 한 나쁜 분이고 아들인 신동빈은 그걸 해소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영자다. 이런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살고 싶어도요. 아빠를 범인으로 보는 행태는 이게 어느 나라의 예절입니까? 제가 이걸 보고 한국 재벌들이 참 개판 5분 전이지만 이제는 강상해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걸 떠나서 지옥문까지 지금 들어갔구나 싶더라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재벌들이 악랄한 범죄자 집단이기는 했어도요. 과거에는 아비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의 의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사건으로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을 때 정주영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최소한 그 아들인 정몽구가 대신 감옥에 가는 강상의 도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신동빈 이자는 지가 살겠다고 아빠가 범인이다, 아빠가 나쁜 놈이다 이 지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동빈이 뉴 롯데를 만들겠대요. 뭐 뉴 롯데의 가치가 폐륜, 뭐 불효,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동빈 씨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요. 인간이 먼저 되세요, 인간이. 뉴 롯데 같은 헛소리 그만하고 아빠를 범인으로 몰고 자기가 살면 속은 편안합니까?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신격호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난생 처음으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참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아빠가 범인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든 또 다른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사람이 물론 악독한 재벌인데 그 악독함에 대한 신의 응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한테도 버림받았죠. 그리고 일생 동안 형제들한테 다 버림을 받습니다. 이 형제들하고 싸운 내력이 콩가루 집안의 지존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격호 씨가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이겠지만 한때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포브스라는 미국의 경제 잡지가 있는데 포브스가 매년 이제 세계 부호 순위를 발표를 해요.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1, 2등을 다투는 그 부호 순위가 포브스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1988년 포브스 발표를 보면 세계 부자 순위 4위 신격호입니다. 우리나라 4위가 아니고 세계에서 4위였었어요. 예, 이때 신격호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한 해 반짝한 순위가 아니고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신격호는 계속 세계 10위 근처에서 놉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요 무렵에 세계 부자 순위를 일본인들이 다 휩쓸었을 때입니다. 그 일본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1위부터 10위까지 한 대여섯 명이 전부 일본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격호 씨는 사실 일본인에 가까운 사람이죠.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일본에도 부동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요때 이제 신격호 씨가 세계 톱10 부자가 됐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격호가 5남 5녀 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제일교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교포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껌을 만들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한국에 진출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롯데는 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맡겨요. 5형제니까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랫 동생이 신철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철호 씨가 1966년에 그때 한국 롯데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당시 기록이 이제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형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롯데에서. 그래서 신철호 씨가 신격호 형의 도장을 위조를 해요. 그래서 이 도장을 가지고 한국 롯데 이사회에서 형인
신격호는 사임을 했다. 이렇게 서류를 위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회사 돈 한 4억 원 정도를 삥땅을 친 걸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격호가 노발대발을 해서 동생을 횡령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신철호 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아요. 기록을 보면요. 이 신철호 씨가 도장을 위조하고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형제 중에 둘째가 제일 먼저 롯데 가문에서 영원히 축출이 됩니다. 이제 콩가루 집안의 첫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두 번째 형제 간 갈등이 유명한 라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 신춘호. 그렇죠. 농심 창업주인 신춘호와 신격호 두 사람의 갈등이죠. 예. 이 신춘호 씨가 삼남인데 일본에 있는 신격호 형을 찾아가서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신춘호 씨는 한국 롯데에서 조금 인정을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분위기를 보면요. 예.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큰형 나 사업 구상이 있다. 요즘 한국에 삼양라면이 대유행인데 내가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돈 좀 대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허락해주고 롯데 쪽에서 돈을 대달라 이런 얘기인데 신격호가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격호의 발언이 한국인의 식습관에 라면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미 삼양라면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라면 시장은 힘들다. 이렇게 논리를 펼쳤다고 나와 있는데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진짜 아니 지금 농심이 어떤 기업인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망을. 그런데 이 야사에 보면 이때 신격호가 동생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이거였다는 야사가 있어요. 야, 한국처럼 못 사는 나라에서 라면 같은 고급 음식이 팔리겠냐? 뭐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발끈합니다. 신춘호 회장이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해요. 롯데공업이라는 회사를 세우고요. 라면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이때 형이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을 쓴 걸 용인을 해준 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엄청나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데공업은 초창기에 삼양한테 밀려서 굉장히 고전을 하죠. 예. 그러다가 라면이 아니고 1971년에 새우깡을 내놨는데 이게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농심과 신춘호 회장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1975년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구봉석, 곽규석 두 코미디언이 나와서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네, 대한민국 CF의 역사를 다시 쓴 그 유명한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CF로 단번에 농심이 라면 시장 강자로 떠오르죠. 예.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농심은 라면 브랜드 이름이었고 회사는 여전히 롯데공업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가 반대한 라면 시장에 뛰어들어서 대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신격호 회장이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쪼잔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야 신춘호 네가 뭔데 회사 이름에 롯데공업을 써. 당장 롯데 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와서. 예,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보기 쪼잔하겠어요, 형이. 그래갖고 두 사람이 엄청나게 감정을 상하고 결국 이때 영원히 다시 못 볼 형제로 갈라서요. 그래서 신춘호 회장은 이제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브랜드 이름이었던 농심을 이제 회사 이름으로 쓰죠. 이후에도 요 두 집안은 제사를 따로 지내요. 아버지 제사를요. 그래서 그 집 아버지도 제사 때가 되면 되게 바쁘신 겁니다. 두 집안 다 들르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갈등이 있을 때 기자들이 농심 쪽에 물어봤어요. 농심 입장은 뭐냐. 그랬더니 단번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농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남의 집안 이야기다. 요거였습니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요. 요게 끝이 아닙니다. 1995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YS 시절에요. 부동산 실명제가 007 작전 시행되듯이 전격적으로 실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 한국의 부자들이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땅을 안 샀습니다. 다 차명으로 땅을 사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때 신격호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내 막내 동생 신준호가 있는데 이 신준호 이름으로 땅이 지금 되게 많이 있다. 이 신준호 씨는 지금 그 우유 만드는 푸르밀이라는 회사의 오너죠. 예, 그런데 이 신준호 이름으로 돼 있는 땅 대부분이 롯데 소유이고 내 소유다. 이 양평동에 롯데제가 부지 3,600평, 그리고 뭐 경남 김해시에 뭐 임야 1만 평 등등등 전국에 7곳 땅 37만 평 신준호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 사실은 내 땅이거나 롯데 땅이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관리만 맡긴 거니까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서
내 이름 혹은 회사 이름으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건 신격호 주장이고요. 막내 동생 신준호가 대번에 반발을 합니다. 신준호 주장은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양평동에 있는 그 땅, 요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물려받은 땅이다. 라고 반발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신씨 형제의 아버지도 꽤 부자였었어요. 예. 이래서 이제 신격호하고 막내 남동생 신준호 사이에 또 소송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신격호 회장이 막내 남동생 신준호를 굉장히 아낀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나이 차이도 엄청납니다. 19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신격호가 신준호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소문이 개뿔이었던 거죠. 아들처럼 여기는데 땅 때문에 소송을 걸었겠어요. 1995년이면 신격호가 세계 10대 부자 뭐 이랬을 때입니다. 근데 세계 10대 부자가 양평동 땅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는 막내 동생한테 소송을 걸 리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격호 회장의 캐릭터는 동생이고 누구고 아무도 안 믿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 신준호 씨가 형제 중에 유일하게 한국 롯데에서 굉장히 많은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요 소송이 벌어지면서 신격호가 전부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열이 받은 동생 신준호 회장도 격렬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 보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재판부에서는 신격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돈은 출처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격호가 사업을 해서 롯데 돈으로 산 땅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하죠. 그래서 신준호가 1심에서 진 다음에 항소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유 만드는 업체 롯데햄 우유라는 작은 회사를 받아서 분가를 해나갑니다. 그게 지금의 푸르밀이고요. 신격호 회장은 남동생이 넷 있는데 나머지 3명하고 다 이렇게 콩가루처럼 갈라섰고요. 유일하게 넷째 남동생 신선호 씨, 일본 산사스 식품이라는 회사의 사장인데 요 사람하고만 지금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3 동생하고는 이제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됐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 남동생 쪽으로는 막내가 신준호 회장인데 5남 5녀 중에 진짜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신정희 씨라고요. 예, 신격호 회장하고 나이 차이가 24살이 나요. 근데 이 신정희 씨는 동화면세점 그리고 롯데관광 이 2 회사의 오너입니다. 그런데 신정희 씨가 롯데관광을 세울 때 오빠의 도움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자기 남편하고 자력으로 롯데관광이라는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빠한테 양해를 구한 겁니다. 롯데 이름을 걸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요. 관광회사를 할 때요. 그래서 큰오빠 나 관광회사 세울 건데 롯데 이름 좀 쓸게. 그러니까 신격호가 그래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롯데관광이라는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름만 신격호 회장의 양해 아래 롯데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2007년에 신격호 회장이 주도를 해서 일본 JTB라는 회사하고 합작으로 롯데 JTB 여행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막내 여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롯데그룹이 이제 여행사를 차렸으니까 너희 롯데관광이라는 이름에서 롯데를 떼. 그리고 니네 지금까지 롯데 마크 썼지. 그것도 쓰지 마. 이래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쪼잔해요. 24살 차이 나는 여동생 관광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업계에 뛰어들어서 라이벌이 되는 것도 너무한데 30년 동안 이름하고 롯데마크 쓰던 여동생한테 이름 내놔 이러니까 이 남매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또 소송이 벌어집니다. 신정희 쪽이 이건 오빠가 허락했던 거고 그리고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관광업계까지 뛰어드는 건 공정경제방지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무승부 비슷하게 됩니다. 롯데관광은 롯데라는 이름은 쓸 수 있게 되고요. 롯데 마크는 사용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판결이 내려져서 예. 지금의 롯데관광은 아무튼 그 신격호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원수지간이 된 막내 여동생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대한민국 콩가루 집안의 지존의 역사가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예. 부모에 대해서 그 난리를 부리니까요. 자식 형제들이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니까 자식 형제들끼리도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죠. 그리고 그 형제 간의 싸움에서 이긴 차남은 이제 아빠가 범인이다. 나는 죄 없다. 뭐 이러고 아빠한테 다 덤텅이를 씌웁니다. 예. 이런 콩가루 집안이 뉴 롯데를 지금 지향을 한대요. 뭐 기도 안 차는 일입니다. 부디 사법부가 롯데 경영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요. 검찰의 이 구형 결과를 사법부가 현명하게 받아들여서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꺼내 쓴 이 콩가루 집안을 제대로 응징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재벌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롯데 집안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롯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한테 만약 신격호가 가진 재산을 소유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형제들하고의 관계도 똑같이 불편일색으로 살라고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하실 겁니다. 김용민 PD님 성격이에요. 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싶은 생각도 슬프죠? 들고요. 예. 네, 슬픕니다. 되게.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전혀요. 예. 네. 가난하더라도 콩을 갈라먹더라도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이런 삶이 낫지 말이죠. 그런데 제 말에 동의 못할 분도 많습니다. 그냥 돈 나한테 주고 한번 내가 어떻게 한번 친하게 지내볼게 이러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99%일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게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염영숙 개인물관리위원장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차은택 씨의 비리를 폭로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월요일 염영숙 개인물관리위원장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라고 발언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하며 그의 친척과 지인들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실명까지 거론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영숙 위원장은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제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윤문용 정책국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염영숙 위원장이 2015년에 취임했는데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제는 2011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왜 이 농단 세력으로 표현했는지 도저히 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 상임위장에서 어떤 농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법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내용을 농단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염영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2,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염영숙 위원장이 어떤 본인이 꾀관위 위원장으로서 확률 아이템을 규제하고 결제한도를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군가 방해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염영숙 위원장 주장을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게임계 농단 세력이 게임물관리위원장엔 자신의 사퇴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 그리고 사행성 조장을 향해 가고 있다. 사행성에 대한 지적은 결제 한도 폐지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윤문용 정책국장과 또 녹색소비자연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법을 입법 청원했고 이 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게임계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사람들 모두 여명숙 위원장에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리게임은 여명숙 위원장에 대해 비판 기사를 썼으며 김정태 교수는 여명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임관리위원회 노조 역시 여명숙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성명서를 냈는데요. 김정태 교수는 여 위원장을 향해 최순실 세력이 정점에 있던 2015년 게임계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게임계의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이들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리겠는데요. 낮 동안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도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강원 영서 지방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그리고 전주 19도,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주도 관련한 소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둘인데요. 네. 제주도 다녀오기도 했지만 오늘 제주도에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제자를 만났어요. 예. 자기가 쓴 책이라고 해서 하나 주더군요. 예. 그 책을 보니까 자신이 쓴 글들이 3편이 실려 있어요. 예. 제주도 화산도를 말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쓴 글을 보면서 제주도를 다시 또 돌아보게 됐고 화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정작 이게 중요한데 뉴스에서는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하네요. 예.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김 PD가 뽑은 국회의원 있죠. 예. 그분이 그 흥진호 사건 있잖아요. 예. 춘천에서 김 PD가 뽑은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아이, 교수님, 저 춘천 안 살아요. 저 용인사입니다.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시나요? 아유, 제가 또 어떻게 김지태를 찍었다고 상상을 하셔도 그렇게 상상하십니까? 모르죠. 네, 저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았는데 네. 대신 잘 말씀해 주시네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국회에서 그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흥진호를 타고 불법 조업을 하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내리니까 다 간첩이다. 불온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 상상이 그러니까. 예. 근데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중에 그러니까 3명이 베트남인이고 7명이 한국인인데 그중에 왜 5명이 하필이면 제주도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뉴스공장 듣고 노회찬 의원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알았는데 예. 김어준 씨가 물었어요. 왜 제주도가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 대답도 없이.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제주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예. 제주 4.3 사건 기억하죠? 작년에 현기영의 소설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제주도를 빨갱이 섬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주도인들에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 제주인들이 오사카로,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에 고향에서 쫓겨나서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다시 일본으로 가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예. 그게 바로 그 제주 4.3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에 덮씌운 빨갱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김아무개 의원이 얘기했던 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흥진호에 승선했던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5명이 제주인이냐 였다는 거죠. 그 질문에는 그런 게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익 세력들은 제주 4.3을 이른바 소위 빨갱이들의 폭동이라 얘기하고요. 정당한 진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걸 아주 유구하게 이어받은 김아무개 의원은 그걸 반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이 생에 지은 죄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김진태는. 김진태뿐이겠습니까? 그건 아마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어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또 받았을 겁니다. 예. 근데 그 흥진호 선주가 제주도 사람이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그만 어선들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함께 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섬찟했습니다. 또 저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그냥 망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망상이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제주도의 비극의 역사, 4.3을 배경으로 한 비극의 역사를 다룬 대하 소설이 바로 김석범의 화산도입니다. 예, 4.3 사건을 다룬 소설이 바로 김석범의 화산도. 네, 그렇습니다. 화산도를 쓴 이 김석범 선생은 제가 여러 차례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었는데 자이니치고요. 그러니까 제일 동포고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평화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까마귀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고요. 이 화산도는 80년대에도 잠깐 부분적으로 번역됐다가 최근에 완역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12권짜리인데 얇은 건
490페이지, 500페이지쯤 되고 두터운 것은 650페이지, 660페이지 되니까 예. 대략 한 6,500페이지나 7,000페이지에 달하는 대단한 대하소설이죠. 한국 문학에서 대하소설의 계보가 있습니다. 벽초 홍명희가 쓴 임꺽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경리의 토지도 있고요. 조정래 선생이 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시리즈가 있고요. 예. 그리고 황석영의 장길산도 있고, 그리고 김주영 객주도 있고 한데 여기에 우리 김석범의 화산도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읽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김석범의 화산도를 읽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한국 그리고 분단의 비극을 아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주도라는 비극의 땅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범이 핵심적으로 언급하는 건 바로 한국의 지배 권력들은 지금까지 지배 권력들이죠. 이게 자유한국당이 아주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이 집단은 증오를 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오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자신의 지배적인 토대를 공고하게 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그 늙은 제자가 썼다는 글에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증오를 자산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성립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예가 김동연 박사가 쓴 글에서 인용된 것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서북청년단 잘 아시죠? 예. 우리 서북청년단이 지금 부활해서 날뛰고 있는데 서북지방이면 평안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평안도에서 남으로 온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동원돼서 수많은 제주 사람들 학살하는 데 동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된 화산도의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 여기 서북청년단입니다. 그들의 힘, 폭력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북에서 쫓겨난 실향민인 서북들의 고립감, 증오, 무력감이 그들의 사디즘의 밑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서북 청년단들은 늘 공포에 노출된 채 타향에 산다. 길을 걸어도 반드시 몇 명의 집단을 이루는 것은 단지 방어만이 아닌 고립감에서 오는 공포의 표출이고 그들의 잔악, 파괴성에 명분을 주는 것이 방공정신, 멸공, 방공십자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북과 남이라는 상호 적대, 증오는 서울 정권, 내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에 의해 이용당하고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구절 같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예. 북한 정권을 피해서 넘어온 서북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이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오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증오감을 서울 중심의 정권, 이승만 정권이죠. 이승만 정권이 그 증오감을 이용해서 제주도에서 적대감을 생산해냈다는 거죠. 이 적대감을 생산해내면서 자기 권력의 어떤 기반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권력의 기반은 해방되자마자 같은 민족끼리 증오를 조정함으로써 형성됐다는 진단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당한 권력들은 늘 지역들을 나누고 분열과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그걸 증오와 폭력으로 재생산해냅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광주 사건입니다. 전두환을 두목으로 한 그 사악한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증오와 적대를 생산하는 지점으로 광주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예. 그 지점은 바로 제주도의 경험들을 박정희가 리바이벌 했듯이 또다시 전두환이 리바이벌하고 또 그 잔당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증오들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연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태백산맥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우리 김동연 박사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때문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승만 정권을 비호한 게 미국이라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서북청년단이 증오의 바탕에서 제주도민을 학살하면서 광기를 부리고 그럼으로써 이승만에게 자기 존재 증명을 했던 것도 미국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이 화산도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게릴라 측에도 이때 게릴라란 제주 4.3 항쟁을 이끈 세력들입니다. 예. 게릴라 측에도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말이에요. 해방 후 남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남한에서는 전부 금기시해 왔습니다. 처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쭉. 왜일까요? 미국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배했다는 데에서 신탁 통치의 문제도 나오고 미소 공동이혼의 문제도 나오며 이런 가운데 이승만은 해방 다음해인 1946년 6월경에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남한만으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탁운동으로 소박한 민중을 교묘히 동원해서 극우 테러 단체를 제주도로 들여보냈던 겁니다. 그 막후 바로 미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3 사건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한편으로 혁명을 일으키려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구나 했더니 이번에는 미국이 지배한다는 현실을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증오를 자산으로 해서 자기 권력의 기반을 마련했던 이승만의 배후에 바로 미국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이후에 현기영의 소설에서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순이삼촌이나 해룡이의 이야기에서 그렇듯이 제주도인들은 빨갱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이처럼 역사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들의 그 후예들이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대표 선수인 김진태라는 사람이 제주도를 입에 올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현대사의 비극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주도를 배제하면서 빨갱이 섬으로 명명하면서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두 부분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예. 도민이 빨갱이라고 해서 섬을 봉쇄하고 진상조사단의 도항을 저지하면서 사육작전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제주도 사람을 동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라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의 발언이 나옵니다. 게다가 정부 측에서는 제주도 30만 도민이 희생된다 한들 대한민국의 존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스의 발상과 유사한 것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같은 동족이 하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등장인물이 발언하는 게 있습니다. 데자비가 딱 떠오르죠. 부마 항쟁 때 박정희의 비서실장인가 뭔가 했던 사람이 100만 명 쓸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몇백만 명을 죽였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게 이 지배 권력들이 민중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거죠. 예. 서북청년단 얘기해 주셨지만은 한경직 목사라고 이분도 원래 신의주에서 목사 활동을 했었다가 소련군이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45년이 넘어가기 전에 남한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 뒤로 월남하는 그래서 땅 빼앗기고 종교를 잃은 월남한 사람들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적산 건물을 받아서 당시 뭐 미군정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 받아다가 오늘의 영락교회를 지은 것이죠. 나중에 한경직 목사가 밝히기를 서북청년회는 우리 청년부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 반란 사건 때 수습했던 이 서북청년회가 우리 영락교회 청년이야요 이런 말을 한 기록이 남아있고 네, 참 그거 보면서 말이죠. 그분들은 뭐 분명히 뭐 신앙의 자유 이걸 빙자했겠지만 실은 이제 재산을 앗아간 북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제주도민들한테 나쁜 짓 해가면서 그걸 푸냐 이거예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증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권력들이 안고 있는 문제죠. 그게 바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적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자산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미군정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불화해서 그 전통을 잊게 했던 거죠. 예. 지금도 그걸 다 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바로 그런 지점에서 현대사의 비극과 현재 자유한국당이 잊고 있는 그 맥락을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라도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도 뭐 물론이지만 이 김석번 선생의 화산도를 정확히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읽는 재미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시거든 제주도의 그 자연 환경에 찬탄하는 데서 멈출 게 아니라 곳곳에 깊이 새겨진 상처들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국가 권력이 자행했던 폭력성들도 한 번쯤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었죠. 4.3 사건에 대해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에 사과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우익 단체들은 펄펄 뛰면서 반대했었습니다. 예. 노무현이가 빨갱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느니 뭐냐니 하면서 펄펄 뛰었던 적이 있죠. 예. 바로 이 화산도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현대사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회입니다. 예, 어제 그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한 1년 전 이맘때였을 겁니다. 박근혜 씨가 그때 국회에 나와서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10월 24일이었습니다. 예. 2016년 10월 24일이었고요. 예. 뜬금없는 개헌이었고 그 이야기를 하기 7개월 전에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개헌이냐라는 발언을 해놓은 다음에 그 발언을 해서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그 유명한 JTBC의 태블릿 보도가 터지면서 예. 망신살을 한번 버신 적이 있었죠. 결국 이제 박근혜의 의도는 개헌 제안으로 모든 이슈가 다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겠죠. 또 그 무렵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런저런 의혹들이 불거져 나올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 보도로 인해서 국정농단이라는 블랙홀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참 1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시간이 엄청 빨리 흘러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벌써 1년이 흘렀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네. 작년 시정연설 때 더불어민주당이 품이 없다고 욕하던 새누리당 의원들, 예. 자유한국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정말 해외 토픽감의 망신살을 오늘 뻗쳤죠. 아니, 원내 전략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정우택 머리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어제 결정하고 현수막까지 만들었을 테니까 대단히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테고 본인들 말대로 품격 있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저작거리에 현수막을 들고 들어오는 것은 어느 나라의 품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우택 씨의 이런 원내 전략
내무반장이 고문관인 격이에요.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좀 더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플래카드를 걷는 건 정말 볼썽사나웠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을 텐데 또 이걸 좋아하는 층들이 있나 봐요. 계속 이렇게 똥볼을 차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기는커녕 웃음거리만 되고 있으니 이 자유한국당이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선택이라면 자구책을 말하는 것일 텐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지지율이 5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좌에서 우까지 스펙트럼 넓게 행보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10%가 조금 넘어가는 지지율을 갖고 있잖아요. 예. 정확히 타겟팅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예. 훨씬 정당 활동이 쉬울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봐야 24%인데 확장성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식의 그 막무가내 전략. 이게 도대체 무슨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자기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으로는 하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차라리 알몸으로 했다면은 훨씬 더 노이즈 마케팅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몸에 나비 넥타이 정도 맸으면 정말 품격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고품격. 네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말이죠. 시정연설을 끝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속에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 중심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도였다고 봐야 할까요? 작년 10월 24일 이제 박근혜 씨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를 받고 시정연설을 한 다음에 그 길로 그대로 빠져나갔던 전례가 있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시정연설도 재밌게 보고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건가 행보를 좀 궁금해했었는데요. 수행 한 명만 데리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앞무대를 훑어가시다가 자유한국당 복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현수막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또 자유한국당이 원내 방침은 그렇지만 개별 의원들은 또 그렇게 앉아있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다들 일어서셔서 같이 악수를 좀 나누고 더군다나 이제 조은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복도 쪽에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불어 좀 가까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고 악수를 했는데다가 제가 지금 그 현수막을 들었던 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든 채로 또 굉장히 반갑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찍혔죠. 저는 그 조자룡이 장창을 들고 단기 필마로 적진을 해집던 그 장면이 거기서 떠올랐는데요. 그거야말로 정말 품격 있는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의 마음은 또 녹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데 그 의원은 또 한 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정들이 다 밝아요. 그래서 어떤 누리꾼이 플래카드의 글귀를 바꿨습니다. 대통령님 악수 한번 해주세요. 저도 그거 아까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패러디로 보이지 않아요. 합성으로 보이지 않고 너무나 이 글귀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정이 절묘하게 싱크로율 100%가 됐습니다. 페북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우리 코알스키 님이 바꿔서 올려주셨던데 저도 보고 빵 터졌었는데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정은 사실 바꿀 수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해맑은 모습을 보니까 저도 미소가 지어졌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원내 전략 이런 식으로 짜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만 대인배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건 완전히 코미디 수준도 아닌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이거 지금 보시면 현수막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공영방송 장학금모 밝혀라. 북나포선 7일간 행적 밝혀라. 북핵 규탄 유엔 결의안 기권 밝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내용이 어려워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나포선은 그 선주가 얘기했지만 무서워갖고 얘기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건데 심지어 어떤 의원께서는 거기 마스크 쓰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북한 공작원이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까지 나오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공영방송 장학 음모는 그나마 셋 중에서 박근혜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할 텐데 북핵 규탄 유엔 결의안 기권은 2015년에
일본을 전쟁 피해 국가로 포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기권을 했던 건이죠. 아,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기권에 대한 의사인데 예.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핵 규탄 유엔 결의안 기권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라고 하면 구치소에 가서 여쭤보셔야지. 그 현수막을 들고 이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출당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를. 그래서 이런 내용을 걸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플래카드였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 현수막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그러니까 저는 분노를 안 할 텐데 최소한 본인 지지자들 그룹이라도 분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뭐 완전히 실패한 작품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니터 뒤에다 붙인 거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처지 이것만 하더라도요. 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를 유린하라 이런 요구는 아닐 텐데 민주주의 유린 이러고 끝나요. 제가 직원들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술 호응인데요.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다르죠, 지금 그건. 그렇죠.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방송장악을 저지하시겠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본인들 민주주의 유린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공영방송 장악한 것을 우리한테 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건지. 몇 번 읽어봤는데 예. 저 앞뒤 문장 어떻게 붙여야 되나. 예. 홍보 전문가를 좀 시급히 영입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그저 침대는 과학이다. 그 뭐 어디 가 계시지 않습니까? 돈 많이 받으셔갖고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서 말씀 함부로 못 드리겠는데 수사 중이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확실히 그 민심이 떠나면 인재도 떠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자중질환도 이런 자중질환이 없고요. 본인들 지금 뭐 친박이 탈당을 하니 어쩌니 뭐 출당이 어쩌니 이 내부 싸움에 골몰하느라 우리 홍 대표께서 결국은 정신사나워 죽겠다고 내가 나가서 바깥일을 해야 되는데 집안일 때문에 죽겠다는 말씀을 하신 지경이 됐으니까 예. 많이 어려우신 걸로 보여서 좀 애처롭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술 호응도 안 되는 그런 투쟁 경문을 붙였는데 투쟁을 많이 못 해본 거죠. 9년 동안에 뭐 누려보기만 했고 국민을 위해 투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또 주도권 이걸 쥐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고 진정성이란 게 제로죠. 전 중요한 포인트 지적하셨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됐거나 정치는 민심을 잡는 싸움입니다. 조금 전에 현수막 문구를 말씀드린 것도 이제 그런 의도였던 건데 네. 민심의 방향이 어딘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흔적도 없고 사람들이 최소한 분노하는 지점에 같이 얘기를 꺼내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포선 7일간 행적을 안 밝혔다고 분노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되지 않는 구호를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은 민심을 읽는 본인들의 기능이 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 동네 가도 나가서 사람들 손잡고 다니는 재미가 없을 거거든요. 누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좋아합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이 구석에 처박혀서 인터넷만 보고 국정원 뉴스만 읽으면서 안타까워하다 보니까 좀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좀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거리에 가서 사람들 좀 만나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돌 맞을까 봐 지금 못하는 거지 뭐 사실. 네네.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의 그 보좌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당이 지금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 이건 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친박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더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근혜까지 탈당하냐 아니면 차청원 뭐 최경환도 밀어내야 되냐 홍준표랑은 누가 이기냐 뭐 바른정당이랑 학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데 지금 머리가 몰려 있고요. 그런 이유는 당장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코앞에 닥쳐왔는데 후보군도 합당을 했을 때랑 아닐 때랑은 다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뭐 국정감사도 그렇지만 엉망으로 진행된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내부 투쟁에 골몰해 있는 것 외에는 이게 뭐 떠들어도 누가 받아서 써주고 민심이 좀 움직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좀 패닉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내일, 그러니까 11월 3일 박근혜에 대해서 출당안을 이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친박이 다수인 의원들 미적지근하게 나오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출당 못 시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물론이고 대표로서의 리더십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뺐죠.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최고위원과 논의하겠죠 뭐. 전 홍준표 대표가 정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뭐 초재선 뭐 3선 의원 만나서 하는 걸 지금 한표 축으로 진행하는데 아무 말도 안 되겠거든요. 오늘 초선들 뭐 44명 중에 37명씩 모여서
논의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공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당장 내년 있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박근혜가 몇 표나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지금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내쳐도 내년 선거에 지장이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행보가 꼬이고 있는 거고 홍준표 대표도 본인 무슨 뭐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 칼 뽑아들고 다 쳐낼 것처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최고위원과 상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최고위원회 지금 구성법안 반반 정도 서로 싸우는 모양새라 네. 결론을 쉽게 내리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건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 모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번 모임은 11월 8일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초선 의원들이 먼저 아는 겁니다. 3일에 하고 또 뭐 5일에 싸우고 어쩌고 하는 기간을 좀 충분히 보고 그때 다시 만나겠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3일에 결정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홍준표 대표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최고위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뽑아놓은 칼을 다 쓰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악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논의돼야 되는 거 오늘 남경필 지사가 백기투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통합 논의대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선거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지금 코앞에 선거가 닥쳐왔기 때문에 12월 안에 통합 논의는 전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얼마나 올지가 좀 중요한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20석 이상 확보해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모든 법에 목리를 부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사실 뭐 박근혜 출당 안 시킨다고 해서 우리는 명분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럴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되겠으니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통합 전당대 합시다 통합합시다 이렇게라고 지금 그중에 대표격인 남경필 지사가 패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탈당은 지금 와서는 변수가 아닌 걸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서청원 홍준표 갈등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그게 최고위원회에 맡겨졌으니 좀 두고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들고 있는 패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십니다. 서청원한테 파일이 없는 거네 한마디로. 있는데 안 까는 거라고 저는 한표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있으면 반드시 깐다. 이게 또 우리 김프로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전 김프로님하고 반대에 걸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밌게 돌아가는 자유한국당 상황 두루두루 좀 많이 취재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포렌마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영방송 YTN이 곧 새 사장을 선임합니다. YTN 사장 후보자 4명에 대한 최종 면접이 바로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 7월 YTN 신임 사장에 도전했던 노종면 해직 기자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YTN 사장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지요. 결국 지난 8월 복직한 노종면 기자는 사장 후보자 4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 분은 내가 YTN 사장에 도전했을 때 이 후보 뜻을 접어준 언론계 선배다. 그런데 후보자가 나 노종면에서 우장균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번에 사장 선거에 나왔다. 무슨 이유인가?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한 분은 YTN이 어려울 때 퇴사했다가 내부 분란을 이야기하며 재입사한 사람이다. 나머지 한 명은 양지만 쫓는다는 후배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종면 기자는 신임 사장으로 우장균 부국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YTN 신임 사장에 적합한 인물 누구로 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253분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59%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고광헌 전 한겨레 사장을 지목했네요. 27% 3명 가운데 1명은 우장균 부국장이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최남수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이사를 선택한 시민들은 8%, 김상우 YTN 글로벌 센터장은 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위터에 의견 남겨주신 분들 사연 보면요. 트위터 계정 세계인님 노종면이 없군요 라고 하셨고, 김혜리님 누군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장균 부국장을 일부러 해직 기자라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살구와 다래님,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안봉근과 이재만에게 국정원에서 매달 1억 원을 상납했다는 거지요. 새누리당 총선 후보들에게 흘러간 돈은 없는지 수사해봐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군트렉스님, 네이버 이혜진 전 회장은 재벌 총수틱한 마음가짐이 몸에 배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코코아님, 네이버 이혜진 전 의장의 아버지가 과거 삼성생명 사장이었고 네이버는 삼성 SDS 창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다음 창업자 이재웅은 이 정도를 맨손으로 표현하네요. 네, 맨손으로 네이버를 일궜다 이렇게 말한 모양이죠. 네, 맨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2017년 11월 2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